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공유하는 이유는 제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꼬여버려서 이게 현실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35살 중소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처제와의 감정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충격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전자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민지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대기업 홍보팀 차장으로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당당했습니다. 난 내 커리어가 중요해.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야. 괜찮아? 그녀의 당당함에 반해서 데이트 6개월 만에 청혼했고 반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넌 복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침실에서 가끔 이상한 제안을 했거든요. 여보, 우리 역할극 같은 거 해볼까? 내가 다른 여자인 척하고. 처음엔 그저 신혼의 달콤한 실험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어요.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안는다면 어떨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진짜? 솔직히 말해봐. 판타지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잖아? 이런 대화가 잦아지면서 조금 불편해졌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저 그녀만의 색다른 판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내 동생 좀 들이자. 걔가 서울에 취직했는데 집 구할 때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예전에 처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좀 어색하긴 했지만 아내가 동생을 참 많이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처제는 수아는 아내와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중소기업에 첫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아내와는 달리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처제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잠시 신세 지게 됐네요.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지낼게요.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좀 잘 챙겨줘. 걔가 남자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 대학 때 데이트 폭력으로 병원까지 실려간 적이 있어. 그 뒤로 남자들을 무서워해서 연애도 못하고 있어. 자기만큼은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걱정 마. 가족인데 당연히 잘 대해줄게. 처음 2주 정도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부엌에서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 이거 회사 가서 먹으려고 만든 샌드위치인데 너무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처음으로 처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놀랐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건네며. 아내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동생이 먼저 말 걸다니 정말 신기하네. 수아는 보통 남자한텐 눈도 못 마주치는데 제가 샌드위치를 한 입 빼어 물자 처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살폈어요. 와, 진짜 맛있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처제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피나는 연습의 결과예요. 언니는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실험 대상을 못 구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줄게. 단, 독극물은 넣지 말고. 처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밤늦게 회식한다며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미안한데 급하게 베트남 출장이 잡혔어. 3박 4일 일정이야. 또? 지난주에도 싱가포르 갔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이사 자리가 보장된대. 우리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둘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묘하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바람피나? 하는 의심도 했지만 아내는 출장 가기 전에 짐을 꼼꼼히 챙기고 돌아와서는 현지 기념품도 사왔어요. 영상통화 때도 분명 호텔 배경이 보였고요. 아내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처제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정도였다가 가끔은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갔죠.
어느 날은 제가 장난삼아 물었어요. 혹시 나도 무서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말하던데 내가 남자들을 무서워한다고. 처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다르게 느껴져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형부랑 있으면 누군가 날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의 마지막 주,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도쿄 출장 중이었고 처제가 회식 후에 택시도 못 잡고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게 맞았네. 얼른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제가 수건을 건네자 처제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약간 취기가 올라온 듯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혹시 이상한 말 하면 기분 나빠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 솔직히 말할게요. 형부랑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다른 남자들 앞에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형부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 나쁜 감정 맞죠? 술기운도 있었겠지만 그 말과 함께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도 동요됐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 가끔 제게 건네는 미소, 우연히 부딪혔을 때 느껴지는 온기,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냐, 그냥 친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처제가 술에 취했네. 얼른 옷 갈아입고 따뜻한 물 마셔. 그 순간 처제가 갑자기 제게 안겼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몸, 젖은 옷을 통해 느껴지는 체온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형부, 저 미쳤나 봐요. 언니 남편인데, 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형부 생각이 나서 처제의 눈물 젖은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처제를 아는 제 팔, 그녀의 젖은 옷을 벗기는 손길, 욕실로 이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샤워기 아래서의 뜨거운 시간, 모든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는 금지된 것을 나눴어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 앞에선 평범한 가족처럼 굴면서 뒤에선 배신의 시간을 보내는 이중생활, 양심의 가책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처제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 밤 언니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언니한테 다 말할게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잠깐만. 그러지 마. 우리 관계 정리하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정리요? 형부, 저 이미 형부 없이 못 살아요. 사랑해요. 형부,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처제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다른 도시로 떠날게요. 언니 눈앞에서 사라질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내일 오기로 했는데, 어머, 무슨 일이야? 짐 싸고 있어? 처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흐느끼자 저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처제가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래서.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때가 됐나 보네.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렸어. 반응이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는데 아내의 말에 저와 처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침착하게 와인 3잔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앉아, 셋이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이 사랑에 빠진 거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냉정하게 한 대를 꺼내 피웠습니다. 아내가 흡연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어. 아내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특이한 취향이 있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특히 내가 아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걸 상상하면 흥분돼. 전 남자친구들과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그들은 내 취향을 이상하다고 했지.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내 동생과 정말로 사랑에 빠질 것 같았거든.
아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여기 오게 한 것도 출장 간다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사실 난 호텔방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하며 즐겼지. 처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내는 처제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미안해, 수아야. 하지만 너도 행복했잖아? 내가 형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내 판타지를 실현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용한 거야? 아내로서, 누나로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욕망을 충족시켰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 아내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한 집에 살자. 정식으로. 저와 처제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 말은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여보. 넌 내 남편이자 수아의 남자친구로, 수아는 내 동생이자 내 연인으로, 나는 너의 아내이자 수아의 언니로.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했어요. 물론 세상에 공개할 순 없겠지.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살자는 거야. 내가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난 여전히 내 아내로 남고.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언니는 행복해? 아내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행복할 거야. 내 판타지가 실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제안은 비정상적이었지만 처제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간을 줘.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내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까지 생각해봐.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날 밤 처제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요. 들어와도 돼요? 처제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족은 없을 거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니, 난 너도 포기하기 싫어.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관계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 형부 만나고 나서요. 형부가 제 세상을 넓혀줬어요. 처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봐.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무슨 세상을 넓혀준다는 건지. 아니에요. 형부는 제게 특별해요. 형부만이 제게 안전함과 설렘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해볼까? 셋이 한 집에서 처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형부만 괜찮다면요. 언니도 사랑하니까. 이게 언니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다음날 아침 우리 셋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저와 처제는 결정을 내렸어요. 시도해보자.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해.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규칙? 첫째, 모든 관계는 동등해야 해. 너도, 수아도, 나도, 셋 중 누구도 소외되거나 강요받지 않아. 당연하지. 둘째, 외부에서는 완벽하게 일반적인 가족으로 행동해야 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질투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아내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난 오히려 이게 내 판타지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 그리고 여보, 넌 여전히 내 남편이잖아. 우리의 관계도 계속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누가 어느 방에서 자야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지,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었어요. 형부,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볼까 해요. 그래?
나도 도울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저희를 아내가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리네. 처음엔 이런 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녁에는 셋이 함께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평일에는 저와 아내가 주 침실을 쓰고 주말에는 제가 처제의 방에 가거나 가끔은 셋이 함께 영화를 보다가 주 침실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처제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순간 얼어붙었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커피 하나 줄래, 동생? 처제는 웃으며 언니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갈등이 찾아왔어요. 제가 아내와 다툼이 있은 후 처제의 방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랑 싸웠다고 동생한테 가서 위로받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처제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그런 게 아니라 형부가 너무 속상해 보여서. 아내가 눈물을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너희 둘만 행복하게 지내고 나는 뭐 구경만 하라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저와 처제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규칙을 정했잖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론 달라. 너희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야. 처제가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언니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언니를 소외시키다니. 앞으로 더 조심할게. 아내의 눈물이 멈추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굴었나 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셋은 침대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제안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두렵더라고. 너희 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넌 내 아내야. 그리고 수아의 언니고 우리 셋은 서로가 필요해. 처제도 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형부가 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언니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생기는 거지. 아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철학자가 됐니? 셋이서 동시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상황들도 많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부장님이랑 약속 있었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부장님 가족이랑 식사 약속 있던 거 맞지? 그런데 방 두 개에서 동시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7시. 네, 7시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보라고 불렀는데 두 사람이 다 대답한 거죠. 야, 나 아내한테 물어본 거야. 저도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처제가 방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킥킥거렸습니다. 이제 2명의 와이프가 생겼네. 축하해.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친척들의 방문은 항상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설날의 장인, 장모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연기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수아도 곧 시집갈 때가 됐는데 적당한 남자 없니? 장모님이 처제에게 물으셨습니다. 처제는 제 눈을 슬쩍 보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났어, 엄마. 에구, 너네 언니처럼 좋은 남편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어디 없나? 아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 엄마 그런 말 마셔. 요즘 애들은 연애 안 해도 잘 살아. 그것보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음식 레시피 좀 알려줘.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셋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 같은 사람 어디 없냐고. 처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바로 여기. 아내가 제 어깨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난 원조지. 복제품은 없어. 제가 농담을 던지자 두 자매가 동시에 쿠션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제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을 때 저희 셋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항상 조심했잖아.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100% 안전한 방법은 없잖아.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아내가 가장 먼저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제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언니,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가 처제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 셋이 함께 이 아이를 키우자. 외부적으로는 내 아이인 것처럼 행동하면 돼.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아이는 우리 셋의 아이야. 내 동생의 아이이자 내 남편의 아이. 그러니까 내 아이기도 해.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셋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3인 관계가 아니라 곧 아이까지 있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특별한 생활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갈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상적인 가족처럼 살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셋 모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민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진실된 것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이 관계를 제안했을 때는 그저 내 욕망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처제도 그녀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형부를 사랑하게 됐을 때는 너무 죄책감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운명이었다고 느껴요. 우리 셋이 함께여야만 했던 거예요. 저 역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하지만 매일 아침 두 여성과 민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선택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여보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제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두 여성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치킨, 피자. 그러면 민서가 그 사이에서 뛰어오르며 외칩니다. 치킨 피자.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셋이서, 아니 넷이서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가족의 정의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지라도 진실된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도 뜨거웠던 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7살 직장인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마 11시는 넘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제가 아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 너무 술 마시지 말고 오라고 답장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는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저녁 갑자기 회식이 취소되었습니다. 팀장이 급한 가족 문제로 불참하게 되어 다음 주로 미뤄진 겁니다. 동료들은 그냥 다른 술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심한 두통이 찾아와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이미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깨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쉬기로 했죠.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새 차였습니다. 진우가 왜 여기에? 혹시 나 찾아왔다가 기다리고 있나?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넣으려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 지연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랑 같이 있나? 의문을 품으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와인 2잔과 초가 놓인 테이블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건 분명 신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데 동시에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다리는 자동적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진우야. 그렇게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진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하고 인생 고민을 나누던 그 진우였죠. 지연은 진우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고 진우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해서 나간 김에 또 밤새도록 일할 거야. 그 바보, 우리가 벌써 1년째 이러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잖아. 진우의 말에 지연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게, 민혁이는 내가 뭘 해도 의심 한 번 안 해. 일만 열심히 하는 바보 같은 남편이야. 회식이니 야근이니 하면 언제든 우리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 그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건은 어떻게 됐어? 민혁이가 서명했어? 지연이 진우의 귓가에 속삭이자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바보는 내가 준 서류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었어. 2달만 더 기다리면 그 돈 다 빼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린 민혁이 등골 빼먹고 떠나는 거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이들은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진우가 권유한 투자건에 5억을 넣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다니.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은 분노로 타오르고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이닥쳐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제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진우에게는 변함없는 친구로 행동했습니다. 동시에 사립탐정을 고용해 둘의 관계와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 확인해보세요. 한 달 후, 탐정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지연과 진우의 분류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은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짜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지연은 제 인감과 통장을 몰래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우선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지연과 진우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단순히 법적 복수만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연에게,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에게 말이죠. 증거 수집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첫 번째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을 유혹해온 그녀의 헬스장 트레이너 석진과 접촉했습니다. 지연 씨가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넌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 제가 술자리에서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아.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받고 지연이가 널 얼마나 원하는지도 알아. 사실 난 그녀와 이혼할 생각이야. 그러니 내가 원한다면. 석진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연을 원했지만 그녀가 진우와 관계를 맺고 있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진우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석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는 거죠? 물론이지. 지연이도 너를 원해. 다만 증거가 필요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며칠 후 석진은 지연과의 호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지연이 진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석진에게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제일 좋아. 석진의 귓가에 속삭이는 지연의 목소리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배신감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죠. 다음 타겟은 진우였습니다. 진우의 아내 혜진은 저와 지연의 결혼식에서 지연의 들러리를 섰던 여자였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혜진은 남편의 배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혜진아, 미안한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혜진에게 진우와 지연의 불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혜진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더 충격적인 건 진우가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야. 저는 진우가 혜진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 오빠,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해. 혜진은 제 복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설계한 함정에도 협조했죠. 여보, 이번에 민혁 오빠가 투자한다는 그 펀드, 우리도 좀 넣어볼까? 혜진이 진우에게 물었고 진우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돈까지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나 봐.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 제가 어느 날 저녁 지연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처럼 교묘하게 연기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커져서 미안해. 괜찮아. 오히려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우리 둘만의 시간 좀 가지자.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진우와의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주말? 글쎄, 갑자기 그러네. 싫어? 아니면 다른 약속 있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고 지연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됐네. 금요일 저녁 내가 특별한 걸 준비할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 집안을 로맨틱하게 꾸몄습니다. 촛불, 와인, 장미꽃, 그리고 침실에는 특별한 준비를 더했죠. 지연이 좋아하는 향초와 새 실크 시트, 그리고 물론 완벽하게 숨겨진 카메라들. 와, 이게 다 뭐야?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도 퇴근 후 진우를 만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야.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는 그녀에게 와인을 건넸고 곧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와인 2잔이 들어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갑자기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지연이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지만 저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게 바짝 붙었고 저는 천천히 그녀의 목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행동이 이제는 복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실로 갈까? 제 귓가에 속삭이는 지연의 목소리에 저는 그녀를 안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우리의 몸이 맞닿았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그녀가 진우와 나눴던 모든 대화, 석진과 나눴던 모든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증오와 욕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지연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또는 저를 더 잘 속이기 위해서였겠죠. 그녀의 손길이 제 몸을 더듬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실. 지연이 절정의 순간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말해봐. 요즘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일에만 집중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연기의 천재였죠.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제 말에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그럼 우리 집 한 채 더 살까? 내 명의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 그녀의 눈에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알아볼게. 근데 진우한테 말하지 마. 걔가 또 투자하자고 할까봐. 지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우? 왜 갑자기 진우 얘기를 해?
걔 요즘 투자 사업한다며? 나한테도 몇 번 권유하던데.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잘 모르는데. 근데 걔 말은 함부로 믿지 마. 사업 수완 없잖아. 그래? 근데 너랑 걔가 함께 계획한 투자는 잘 돼가? 제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제가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진우랑 무슨 투자를 다 알아. 지연아, 너랑 진우가 날 속이고 돈 빼돌리려던 계획, 너희 둘이 몇 년째 불륜 관계라는 것도, 심지어 석진이랑도 관계 맺고 있었다는 것까지.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이건 어떠니?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와 진우의 은밀한 만남, 석진과의 호텔 장면, 그리고 다른 여러 남자들과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더 있어. 다음 화면에는 지연과 진우가 제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들의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이 통장에서 3억만 더 빼내면 돼. 바보같이 비밀번호도 알려주잖아. 그래, 이번 달 말까지만 참아. 그리고 우린 떠나는 거야. 민혁이 등골 빼먹고 지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게 다야? 저는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진우가 날 유혹했어. 그래? 그럼 석진은? 그리고 이 메시지에 나오는 다른 남자들은? 모두 널 유혹한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제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끝났어, 지연아. 내일 아침 너희 모든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진우의 아내 혜진에게도, 너희 부모님에게도, 회사 사람들에게도. 지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뭐든 할게. 뭐든? 너 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거짓말? 배신? 그런 건 이제 지겹다. 저는 방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진우한테 전해 그 가짜 투자회사 장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둘 다 사기죄로 감옥에 갈 준비나 해. 다음날 아침 저는 계획대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진우의 가짜 투자회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지연의 불륜 사실은 그녀의 가족과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도 함께 공개되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진우는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지연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은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죠. 혜진은 진우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지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절연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서해달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가 건넨 물을 받았습니다. 그냥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요. 들어주세요. 제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명품. 그리고 진우는 그걸 약속했죠.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처음엔 단순한 불륜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지연은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신 같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만 봐도
가슴이 떨리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연아, 난 널 용서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뿐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행복하세요, 민혁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승리감, 해방감, 아니면 그저 공허함?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지연은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진은 이혼 후 유학을 떠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여자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라는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실례지만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서연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동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복수의 쓰라린 경험이 제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게 된 마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한 깨달음, 아니면 더 강해진 자신? 어쩌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연과 진우가 제게 한 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미래를 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그것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배신의 칼날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배신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물고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서연과 1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끔 지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해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우는 아직 교도소에 있고 혜진은 외국에서 새 인연을 만났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순간에 쾌감을 주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 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배신이 두려워 사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혁 드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실 겁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으며 일해왔고 집에서는 성실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고요. 집안일도 잘 챙기는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어. 방금 너네 마누라 봤는데 우리 와이프. 어디서? 회사 앞 카페에 우리 부장이랑 같이 있더라. 손잡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업무 관련된 만남일 수도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봤지만 그날부터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여자 동창회라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마다 친정에 다녀올게라며 외출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해졌고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스킨십을 시도할 때마다 피곤하다는 말로 저를 밀어냈고요. 의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탐정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진실만큼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제 직장 상사인 부장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하는 장면, 그리고 손을 꼭 맞잡고 있는 사진까지. 더 참담했던 건 그 관계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증거 사진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사진들을 식탁 위에 하나하나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아내는 사진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이제 들켰네. 할 말 없어. 이혼하자. 그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그게 다야? 9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솔직히 말해줄까? 난 5년 전부터 너 안 사랑했어. 너랑 사는 건 지루하고 답답해. 부장님은 달라.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나한테 설레게 해. 너는 그냥 밥벌이나 하는 기계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딸이 내 자식 아닐 수도 있어. 뭐? 라고? 딸 태어났을 때 의심 안 했어? 혈액형도 안 맞잖아. 애 낳고 돌연변이라고 둘러댔는데 넌 또 믿더라. 귀를 의심했어요. 딸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다행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는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문제는 딸아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검은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진한 화장도 싹 지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육아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딸을 키우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 연기에 속은 건지 결국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고 반면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어요.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인정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려는 찰나 아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 이긴 줄 알았지? 딸은 영원히 내 거야. 너 같은 남자 곁에 둘 수 없어. 딸은 절대 너를 아빠로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 1년 동안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딸이 감기 걸려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학원 시험이 있어서 만날 시간이 없대. 당신 만나기 싫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딸아이를 만났던 날, 아이의 표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은 차가웠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기 직전 딸아이가 갑자기 제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엄마 버렸어? 왜 우리한테 돈도 안 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대체 누가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지. 그게 딸아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전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제 딸 좀 만나러 왔는데요. 여기 무슨 딸이 있다고 찾아오세요? 저희 집인데요. 당황한 저는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어요. 틀린 줄 알았지만 분명히 맞는 주소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전처가 집을 팔고 딸과 함께 어디론가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면접 교섭권 이행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의사는 전처의 사촌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신청을 기각했고 저는 딸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내 딸이니까 잘 자라야 하니까 그 마음 하나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그 후로 9년 동안 저는 마치 형사처럼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의 놀이공원, 쇼핑몰,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마주칠까 하는 마음으로 발품을 팔았어요. 친구들은 이젠 그냥 새 출발해.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 또 낳으면 되잖아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제 핏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선물을 샀습니다. 보낼 곳은 없었지만 제 방 한쪽에는 딸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는 딸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해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딸이 돌아오면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지내며 중견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면서 아픈 마음을 잊으려 했었지만 밤이 되면 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가 내 아빠 맞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9년 만에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아빠야. 어떻게 연락했어? 오늘 만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약속 장소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1시간이나 일찍 달려갔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멀리서 딸아이가 보였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딸이 어느새 예쁜 숙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의 표정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반갑게 안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아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앉으세요. 확실히 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뭐든지 물어봐.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요?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양육비 한 번 안 보내고 엄마 혼자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고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보냈어. 널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엄마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 딸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쫓겨난 거라고. 양육비는 처음에 몇 번 주다가 회사 잘렸다고 안 준다고 했대요. 엄마가 혼자 알바 3개씩 뛰면서 날 키웠다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전처가 딸아이에게 모든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해왔더라고요.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 엄마랑, 그리고 새아빠랑. 새아빠? 재혼했어? 3년 전에. 근데 그 아저씨도 별로예요.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고 자꾸 술 먹고 화내고 엄마는 참으라고만 해요. 그 사람이 돈 벌어오니까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갑자기 나 찾아온 거야? 우연히 엄마 서랍 정리하다가 통장 발견했어요. 9년 동안 누군가가 매달 50만 원씩 보낸 거예요. 송금자 이름이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이 궁금해서 나랑 우리 집에 가자. 보여줄 게 있어.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엄마는 아저씨가 재산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처의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난 셈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서랍을 열고 2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9년 전 탐정이 찍은 전처의 불륜 증거 사진과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낸 양육비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내 엄마가 회사 부장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고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보낸 거야. 처음 1년은 널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내 엄마가 딸이 만나기 싫어한다며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 딸아이는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9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낸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너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생일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썼어. 물론 보내진 못했지만 생일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써둔 편지들이 상자 하나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사 모은 선물들도 함께 보여줬어요. 그걸 본 딸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기 시작했어요. 놀란 저는 서둘러 따라가 등을 토닥여줬고 그제야 아이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난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거짓말했던 거였어요. 9년 만에 딸아이는 처음으로 저를 향해 아빠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아마 나를 미워했던 거겠지. 이혼할 때 전 재산 절반 가져갔는데도 부족했나 봐. 그래도 널 볼 수 없게 한 건 용서하기 어려워. 딸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 갈래요. 지금 당장 엄마한테 따져야겠어요. 진정해. 지금 감정적으로 가면 상황만 악화될 거야. 아니에요. 9년이에요. 아빠, 9년 동안 엄마는 저한테 거짓말했고 아빠를 악당으로 만들었어요. 당장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딸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함께 전처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신도시에 위치한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전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전처의 표정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너가 왜 여기 온 거야? 딸을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 순간 딸아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연락한 거야. 내가? 왜? 거짓말 그만해. 엄마, 다 알았어. 아빠가 바람핀 게 아니라 엄마가 바람피웠던 거. 아빠가 양육비 안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그 돈으로 쇼핑하고 다닌 거. 전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 아니야. 증거 다 봤어. 아빠가 보여줬어. 불륜 현장 사진부터 양육비 송금 내역까지. 엄마 서랍에서 발견한 통장이랑 똑같더라. 근데 왜 나한테는 아빠가 양육비 안 보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때 방 안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전처의 새 남편인 듯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딸아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도 알아요? 엄마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서 9년 동안 매달 양육비 받았다는 거? 그 돈으로 명품백 사고 성형수술 받은 거? 새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양육비 받았어? 그런데 왜 내가 너네 딸 학비까지 대주는 거야? 전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다 오해야. 그때 딸아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켜서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9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낸 증거야. 합치면 5,400만 원이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나 학원비 아껴야 한다며 과외도 안 시켜놓고. 전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새 남편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처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너 나한테 돈 없다며 내 카드로 외학비 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양육비는 챙겨서 내 쇼핑하는 데 썼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었지?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만 가자. 더 이상 볼 것 없어. 딸아이는 집을 나서기 전 전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랑 살 거야. 그동안 거짓말해서 정말 실망했어. 내가 얼마나 아빠 그리워했는지 알아?
밤마다 아빠 사진 보면서 울었다고. 근데 엄마는 아빠가 우리 버렸다고 거짓말만 했잖아. 전처는 딸아이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안 돼. 넌 아직 미성년자야. 법적으로 내가 데려갈 수 있어. 딸아이는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봐. 내가 법원에 가서 다 말할 거야. 엄마가 어떻게 아빠 양육비 빼돌리고 아빠랑 못 만나게 했는지 학대 신고도 할 거야. 새아빠가 술 먹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날 만지려 한 것도 다. 새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그런 적 없어. 이 망할 년이 또 거짓말하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아빠.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돼.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해왔지만 딸아이가 직접 찍은 동영상, 그러니까 새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결국 전처는 포기한 듯 보였어요. 처음엔 서로 많이 어색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는 아직 마음에 상처가 깊었고 저 역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사이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러줬습니다. 같이 영화 보면서 웃고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던 그런 평범한 순간들조차도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맞이한 딸아이의 생일에는 제가 직접 케이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서요. 뭐해? 쑥스러워 죽겠네. 뭐가 쑥스러워. 9년치 생일 축하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날 밤 딸아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아빠, 엄마 재혼한 다음부터 집에 있기 싫었어. 그 아저씨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엄마한테 말해도 내가 예민한 거라고만 했어. 근데 어느 날 밤에 술 먹고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그때부터 항상 문 잠그고 잤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근데 아빠,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엄마는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 그냥 진실대로 말하면 안 됐나? 아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지. 그리고 널 내게서 완전히 빼앗고 싶었던 것 같아. 가장 소중한 걸 빼앗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이해 안 돼. 자기 딸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사람은 복수심에 눈이 멀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잖아. 앞으로만 보자. 1년 후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고요. 졸업식장에는 저 혼자 참석했는데 멀리서 전처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하나 물어봐도 돼? 혹시 엄마 고소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 무슨 말이야? 양육비 횡령이잖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을 건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그러면 너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참았어. 내 엄마는 결국 내 엄마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용서 못해. 9년이야. 아빠, 내 인생의 절반을 엄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전처였습니다. 그날은 딸아이가 학교에 가고 집에 없던 날이었어요. 들어가도 돼?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전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전처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이나 진한 메이크업 대신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딸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 대학도 좋은데 붙었고. 그래, 나 이혼했어. 그 남자랑. 그랬구나. 딸이 날 많이 미워하지? 내가 뭘 기대하는데? 9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나한테도 딸한테도. 전처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널 미워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점점 거짓말이 커져버렸어. 딸이 너랑 연락하려 할 때마다 막았고 내가 보낸 선물, 편지 다 숨겼어. 딸이 너 보고 싶어 할까봐. 그게 다야?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9년 동안 5,400만 원이 어디 갔는데?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처음엔 정말 딸 위해 쓰려고 했는데 점점 내 욕심을 채우는데 썼어. 명품백, 화장품, 성형수술까지. 나중엔 그 남자 만나고 나서는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서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딸이 날 완전히 잃었다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내 양심이 너무 괴로워. 요즘 잠도 못 자. 딸한테 사과하고 싶어. 글쎄, 그건 딸이 결정할 일이야.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그래도 딸한테 전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진 않을게.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만 알아줬으면 해. 전처가 돌아간 뒤 저는 딸아이에게 그날 있었던 방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관심 없어. 엄마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미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계속 미워하면 내가 더 아파.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처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는 평소와는 다른 무척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락해왔어. 뭐라고 하던? 만나자고. 할 말 있대. 만날 거야? 고민 중이야. 솔직히 보기 싫은데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내 결정 존중할게. 결국 딸아이는 전처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땠어? 엄마가 다 자백했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처음엔 그냥 이혼 후 분노로 시작했대. 그런데 점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됐대. 내가 피해자다. 남편이 나쁜 놈이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그랬구나.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했어. 처음엔 진짜 내 교육비로 썼대. 근데 점점 자기 용돈으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엔 거의 다 자기 꾸미는 데 썼대. 새아빠도 내 양육비 이야긴 전혀 몰랐대. 많이 복잡했겠다. 그리고 아빠, 이건 좀 충격적이었는데 엄마가 우리 계좌 만들었대. 내 이름으로. 거기에 양육비의 일부를 저축했대.